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시선 집중판 안보국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보 난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은 이 안보 정국을 어떻게 진단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저희가 두 분 모시고 토론을 벌인 바가 있는데요. 자, 2차 토론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 특별히 질문 하나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저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윗이라도 보내야겠다라고 말씀하셨길래 에이 설마 보내실까 했는데 정말로 보내셨어요. 노 땡큐. 예, 제가 그때 준비되지 않은 대답을 했는데 네. 시선 집중 청취자들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트윗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의외로 네. 국민적 관심이 잃었고요. 예, 기사도 많이 됐던데요. 예, 그 관심을 잃었는데 그 답을 기다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쭉 오는데 좀 훨씬 불만인지 더 나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답변이 없습니까? 답변이 간접적으로 보니까 네. 별로 영향을 안 준 것 같고 네. 오히려 좀 뭐 인식을 고쳐주길 바랬는데 더 나쁜 인식만 보여주고 있는 것도 다시 보낼까 싶습니다. 아, 다시 보낼까 싶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북한 미사일 발사입니다. 하도 많이 쏘아 걸려갖고 이제는 굿모닝 뭐 미사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자, 일단은 이 3종이 완성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김종대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이거 실험 차원이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네. 이 미사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에 전술 미사일 3종 세트인데 네. 하나는 이스칸데르급 K-23이라고 불리죠. 네. 예, 그게 처음에 선보였고 두 번째는 같은 발사대에서 대구경 조종포, 방사포. 다연장 네. 로펜, 예. 네. 방사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 엊그제 쏜 거 말이에요. 네. 이게 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마도 이스칸데르급을 변형한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그 미사일 전술 무기들이 하나의 발사대에서 약간의 그 변형을 가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북한식 혁신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무기에 수정과 변형을 가함으로써 그 전술적인 목적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이라고 북한을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식의 어떤 북한의 혁신성이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의 어떤 그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네. 재래식 단거리 이제 무기의 예. 성숙 단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지금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심각성을 백승주 의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북한 미사일의 어떤 발사 그 프로그램 발사하는 걸 우리 국방부 합참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평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미사일 프로그램 미사일 계속해서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정대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발사대를 보면 텔이라 그러죠. 이동 발사대의 기능이 계속 잘 드러나고 있고 네네네. 또 여기 성능이 그 발사하고 난 서입 이제 탄적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이스칸데라를 네. 보고 그러니까 킬체인 그 기지 발사 기지를 부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회를 조금 이동 발사되기 때문에 무력화시킨다. 무력화시키고 또 요격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뻥 같아요. 핑계고 예. 실제로는 미사일 투발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탄두를 증가시켜서 이제 어쩔래 우리는 핵 강대국의 길로 간다. 네. 핵 강대국의 길로 가서 그럼 궁극적으로는 미국하고만 대화를 해서 핵 군축 협상을 준비 중이다. 핵이 없는 한국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예. 이런 군사적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군과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한다고 했는데 하여가 김정은 입술만 보고 있어요. 참 그런 부분에서 군사적 의미를 정말 우리 합참국방부가 제대로 평가했는데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보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의견 받고 있는데요.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는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김종대 의원님. 네, 저는 백 의원님 말씀이 좀 과대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네. 이제 핵 강대국 핵무력을 증강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기 지대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반대로 미국하고 단판을 짓기 위해 핵과 미사일은 지금 내려놓고 동결시켜 놓고 네. 대신 전술무기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이 무기가 나중에 엄청나게 진화해서 네. 핵탄두까지 투발할 수 있는 전술무기가 전술 핵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네. 그건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어떤 과제가 있는 문제고 예. 기본적으로 핵전쟁 교리를 수행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이번 시험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예. 그것보다는 북한인민군 총참모부의 포병국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래식 전쟁 연습이에요.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가 다 그랬습니까? 아니 요즘 발사하는 단거리 미사일만 포병국에서 주관하고 과거에 장거리 ICBM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략군 사령부에서 직접 주도했는데 네. 그 전략군 사령부는 평양에 위치해서 김정은의 최측근에 위치한 북한군 제4군입니다. 예. 육해공군 말고 이제 하나의 전략군이 창설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지금 만지작거리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북한이 그 지금 미사일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전략국이냐 전술국이냐 중요하지 않고 김정은이 직접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러시아같이 큰 나라가 봤을 때는 사거리가 500km, 5,000km 큰 차이가 있어요. 전술 차원이다, 전략 차원이다. 그러나 한반도 중심이라는 군사 용어를 씁니다마는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 500km면은 600km면은 제주도까지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데는 전술국 전략국의 의미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회피 기동 우리 요격 미사일을 피하면서 또 킬체인 미사일 발사 기지 공항 시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타격을 피하면서도 텔이라는 이동 발사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목표로 한 핵투발 능력이 강하라 이렇게 해석을 알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 출석해서 이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리가 그 우위에 있다 이런 유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백성주 의원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요격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타격하는 기술로 킬체인 전력의 핵심 킬체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핵무기를 손으로 던질 수 없거든요. 그렇게 미사일이라든지 폭격기에 실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북한 핵에 대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해서 공격 임박했을 때 그 공항이라든지 또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는데 박근혜 정부 때 거의 완료되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고 기술 도입해서 풀업이라 그러는데 이 탄적이 요격을 피하면서 조금 하강하다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겸비되어 있어서 타격 기술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대로 근데 이동식 발사도 이런 것이 되면 일정 부분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북한이 폭격기를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우리가 정보를 파악해서 사용 임박할 때 부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동 발사되면 어디 숨었다가 나왔다 하기 때문에 하차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예요. 북한의 지금 미사일이 대비가 어려운 이유는 이동식 발사대 그건 백승조 의원님 말씀대로고 네. 또 한 가지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사용해서 경보 시간이 짧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낮은 고도로 날아옵니다. 네. 그러면 탐지해서 요격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네. 20km 또 많이 올라가서 40km인데 그것도 낮게 날아오다가 풀업 기동으로 쑥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어떤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무기는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대 그 요격 기술로는 이걸 요격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좀 꿈과 같은 얘기고 네. 비슷한 걸로 이스라엘의 뭐 아이언돔이라든가 몇몇 그 방사포를 방어하는 무기 체계가 선보인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거 서울에 깔려면은 강남구 서초동 뭐 저기 강동구 다 땅 10만 평씩 내놔야 돼요.
그렇게 부지를 많이 잡아먹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다는 게 합참의 공식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더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미사일 개발에 우리의 이제 표적이 되는 부분은 분명 안보상의 위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그럼 어떠냐 그러는데 우리 현무 미사일이 1000발 이상 소요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건 전술지대지 미사일 분야다. 네. 예, 이런 점에서는 사실 저는 뭐 어떤 공포의 균형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예, 다만 이것을 하나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 한다 그러면은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것 같기 이야기를 때문에. 드려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혹시 권정근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외무성 미주국장이라고. 어우, 정말 우리나라 국장 이름 아는 분이 있어요? 외무부에 국장이란 작자가 우리 청와대를 보고 겁먹은 개 같다. 네. 그리고 잠 못 이루게 하겠다. 네. 미사일 사거리도 판단 못하고 행설수설한다. 국방부 장관. 네. 이런 모욕적인 운동에 하는 기본 배경은 뭐냐. 우리는 핵을 가졌다. 네. 너 핵 없는 나라에 대한 어떤 엄포다? 그런 그 유력 시위란 말도 씁니다만 그런 모욕적이고 오만 불선한 것은 다 핵을 가진 데 대한 어떤 그런 군사 자신감을 아니 그러면은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는 게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은 지금 저기 미국의 저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한국이나 일본에다가. 그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동맹국에. 네, 동맹국이라 그랬고 한국, 일본도 구체적으로 거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전술핵을 미국에서 배치하자고 주장하는 당 아닙니까?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 배치한다는데 왜 환영 성명 발표 안 합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많이 발표해 달라고 해야지. 아니 북한은 저렇게 핵 강국으로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가지고 우리 뭐 핵으로 다 위협한다 그러면은 이걸 그럼 전술 핵으로 대비하자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니까. 네. 그 전술 핵탄두를 제일 손쉽게 날려보낼 수 있는 게 중거리 미사일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옛날에 전술핵 한국에 배치돼 있던 게 어니스트 존이라고 지대지 미사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비슷한 거 배치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럴 땐 또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네. 주관해서 그런 정책 토론하니까 김정리 의원님 오셔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이것도 찬성하시는 건지 지금 미국이 INF 조약을 파기하고 저 중국의 최전방인 한국과 일본에 이런 어떤 재래식 지대지 미사일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냐? 그 전술 핵이든 중거리 미사일이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겁니다. 볼 거고 네. 뭐 오늘 시간 나시면 오후 2시에 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 오후 2시가 아니라 잠깐만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잠깐만 진짜 여기서 이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가면 너무나 이제 전문 분야가 되니까 여기서는 제가 끊겠습니다. 다만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연이음, 뭐 이제는 굿모닝 미사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현까지 나올 정도가 돼버렸는데 북한의 이런 어떤 미사일 발사, 미사일 실험에 깔려 있는 정적인 함의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종대 의원님? 역시 뭐 우려스럽게도 통미봉남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북 군사 공동의가 가동이 안 됐고, 그렇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내려놓은 마당에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북한 자신에게 점점 불리하게 다가가고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자체 안보의 필요성이 이번에 미사일 시험으로 이렇게 표출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에게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런 남북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면 미사일 협상하자. 남북한 군비 통제 9.19 성명에서 합의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남북이 모여가지고 니네 미사일, 우리 미사일 협상 한번 해보자. 미국이 뭐 위협 아니라고 모른 채 한다 그러면 이 역할은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 노력도 좀 강하게 푸시하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도 충분히 대응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좀 당당하게 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네. 근데 자꾸 무시만 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할 말은 해야 된다, 청와대가. 아니, 그럼요. 예.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네. 1970년대 초반에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핵심적으로 김일성이 분석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월명과 미국이 사실상 키신저가 직접 대화를 하고 월남 정부, 티우 정부는 거의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이후로 미국과 북한 직접
직접대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를 한국 패싱이라는 말이 통미봉남이라는 그런 말이죠. 미국과 북한과 직접대화를 채널을 만들고 여기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동맹체제를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서 북한이 한반도의 대표 선수가 되려는 그 북한 체제의 목표를 갖고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일관성을 갖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런 기회가 있었지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좀 막는데 네. 이것이 우리 전략적 이익이다 싶었는데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오늘 권정근이라는 작자가 권아무개가 북한에 이름 대기 싫어요. 국장 이름 대면서 대응하기 싫지만은 이제 대한민국과 상대하지 않겠다. 네. 상황이 좋아져도 미국과 직접 대화만 하겠다. 이런 걸 봐서 이런 북한의 여러 가지 일관된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또 경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분 같은 경우 우리 청와대도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 공통분모가 형성이 된 걸로 진행자인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그렇게 해야죠. 생각하시되 저는 외교적 해법도 같이 제시함으로써 네네. 규탄만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대비하되 풀 수 있는 협상도 제시해라. 그 이미 남북 협상. 9.19 군사 합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협상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협상을 했지. 네. 우리가 협상을 반대하고 협상을 거부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한국당은 늘 협상을 외교적 해결을 지지해왔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외교적 해결만 해오면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제대로 협상을 해라. 알겠습니다. 이런. 자,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뉴욕 포스트가 보도한 거 봤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과거 그 브루클린 아파트 임대료 114달러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웠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엄청 기분 나쁜데 지금. 예, 우리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를 대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되고 큰 기지를 미국에 줬어요. 올해부터 입주입니다. 평택에. 평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94% 비용 부담했습니다. 네. 그 강남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공짜로 사주니까 이제 관리비 5배로 내놓으라고 저라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가. 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좋은 대우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황제주둔입니다. 황제주둔. 황제주둔. 예. 그 평택에 가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심지어 미군 골프장까지 돈 대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병원,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영화관, 전 세계 레스토랑이 다 있어요. 평택에 가면.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황제주둔 시켜주니까 이제는 관리비 5배로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막 가는 것을 저는 미 국방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퍼 장관이 와가지고 방위비 분담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번에 존 볼튼 보좌관이 왔을 때 정경도 국방장관한테 딱 한 번 얘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대로 하자. 그러니까 정경도 장관 말이 이미 충분히 대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대화 끝났어요.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확인했어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또 한미동맹에 사용하는 통계들이 뭐 정확한 게 없습니다. 네. 그저께는 뭐 82년간 한국에 지켜줬는데 네, 맞아요. 사실 해방 이후에도 7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주한미군 주한미군 숫자도 숫자도 지금 28,500명 수준인데 32,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노이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뭐 무기를 많이 사주기 위해서 감사하다. 그 3번이나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확인해 아무도 의논한 적이 없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데 트럼프가 사용한 통계에 너무 연연할 것도 없고요. 예. 이 방위 분담은 우리 외교부의 특별 전담대사가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국방위 간사입니다. 예. 우리가 이 미국이 아무리 요구를 하고 우리가 뭐 미국 국회고 미국 공화당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국내 선거용으로 어떤 허풍을 떨어도 오호.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돼야 되고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통제할 잠깐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러실 땐 꼭 정의당 같으셔야 된다. 나 이때까지 그런 적 아무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국방위원회 심야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거기서 막을 건 막겠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네. 지난해도 사실 방위 분담 대사가 저한테 왔어요. 미국 대사가. 미국 대사가? 예, 미국 방위 분담 대사가 저를 방을 찾아와서 여기서 5억 달러 저 50억 달러 이야기. 50% 인상을 하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해도 50% 인상하려다가 8.2%의 8억 6천만 달러 수준에서 타결됐어요.
대한민국 국회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이 트럼프 요구대로 뭐가 정해집니까? 그거는 즉 우리 국민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저 예민하게 의원님 그 트럼프한테 보내야 되는 제2탄 트윗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방위비 얘기로 한번 트윗을 또 한번 날리시면 트럼프가 우리 국방예산 편성합니까? 아니 보내는 건 좋은데 답장을 받으셔야지. 아 답장 안 보낸 사람이 문제지 못 받은 사람한테. 그건 맞습니다. 제가 김정의 편지는 잘 받는데 왜 내 편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국방위에서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대처할 지금 기미가 보여서 아주 반가운. 그러니까 초당적으로 가야죠. 방위 분담은 받는 사람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사람 적게 주려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라 네이토, 일본 다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초당적 협력이 진행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그 트럼프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그 거세게 압박하는 이거를 확실하게 뚫을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압력은 나토, 일본에 다 공히 전방위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돈 문제 이면을 보면 트럼프는 글로벌 가치나 동맹의 가치를 일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자체를 공격해버려요. 네. 저번에 미일 동맹에 대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쟁 나면 일본 지켜주는데 미국에서 전쟁 나면 일본은 소니 TV로 지켜보기만 할 것이다. 아 맞아요. 그 말이. 이러면서 아주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러시아의 파수꾼이 독일이다. 이러면서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국가주의로의 회기는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앞세우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동맹의 가치로부터의 일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진영 동맹이 아니라 각자 도생. 이런 국가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경제 쪽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는 거예요. 분담과 관련해서 제가 정부에 좀 촉구하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방위 분담이라든지 다른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안 되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방위 분담에 대해서는 우리 한미 동맹이 미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엄청나게 기여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로 미국의 태평양에서 자산을 또 국가 이익을 지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 윈윈해야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만 도와줬다. 그게 무슨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미국이 아태 전략에서 한반도 전략에서 우리 한미 동맹한테 얻는 이익을 과감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주장을 상쇄시키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유튜브로 유광수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트럼프가 하는 말에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허풍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도 그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이제 협상을 하는데 보니까 일본은 단연기역이어서 그 협상이 이제 끝나는 게 2021년 3월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미국하고 협상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미국이 일본하고 협상하기 전에 한국하고 먼저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본때를 보임으로써 더 세게 나감으로써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고 하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제 압박이 세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에 우리도 이제 단년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입장 때문에 1년간 협상을 했는데 사실 동맹이라는 것을 하면서 매년 돈 때문에 서로 신경이 버리는 거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단년 협상이 바람직한데 지난해 협상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단년 협상을 했던 게 옳았고요. 미국의 어떤 협상 전략을 보면은 한국의 많은 요구를 얻어내므로써 관철시킴으로써 일본이라든지 나토에 대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91년 이후부터 해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요구를 합의를 해 가야 된다고 제가 국회 당연히 그런 방향에 협조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로만 하고요. 9838님 보내주신 문자가 있는데 미국은 방위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상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절대 배치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7838님은 모처럼 두 당의 의원님들 같은 목소리로 시원하게 토론하시는 것 들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이런 의견 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주로 넘어가죠.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연합 함대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란다. 거의 경고성 멘트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연합 호위함대 이제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가 가느냐 마느냐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란하고의 지금 외교적 노력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이란은 당사자인데 서로 이제 그 상당히 그 감정적인 대결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네네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 이란의 포괄적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이 물경 당사자 빼고도 5나라가 더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네. 근데 이 나라들이 이란의 외무장관을 유럽으로 초청하기도 하고 예. 만나기도 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2달 됐죠. 아베 총리도 그 이란을 방문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랬어요. 네. 외교적으로 해결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 전 세계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자는 거 좋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 파병을 거론할 때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익이 보십시오. 이란하고 걸려 있는 게 원유 문제, 금융 문제, 건설 문제 등등 그렇죠. 다차원적인 어떤 그 국익이 걸려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파병으로 이런 걸 다 뭉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란을 제재하는 미국이 한국 보고 이란하고 금융거래 끊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까지 달려가서 한국과 이란의 거래는 예외로 좀 놔달라. 우리 경제 어려운데 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까지 다 그 경제 제재에 참여하라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또 저 양해를 구한 적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해결 또는 어떤 그 치안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런 걸 논의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네. 또 이런 어떤 그 국제 분쟁의 한 복판에 한국이 먼저 천병으로 가가지고 연루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란의 반응이 아주 관심을 끌었죠. 이란이 한국이 그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천년의 우정, 신라시대를 얘기한 천년의 우정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만큼 이제 호르무즈 호위 연합 구상, 미국의 호위 연합 구상에 대해서 이란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란과 미국이 국제 여론전에 들어가 있는데 네. 한국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2기 정부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도 이라크 파병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노무현 정부가 고민했는데 결국 파병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미국이 이번에 예스포도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앞에 또 볼턴도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요청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예, 이런 상 이렇게 할 구상이라고 설명했는데 물론 우리 정부 입장을 내가 그대로 액면을 받아들이면은 공식 요청 없었는데 공식 요청이 오면은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국군 해외 파병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절차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 나가 있는 해군부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해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고요. 네. 서로 파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임무를 바꿀 때나 또 인원이 지금 320명 나가 있어요. 청해부대. 그 인원을 증대시키거나 또 새로운 예산 소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선택할 때 우리 정부가 고려할 것은 여기 그 한미 동맹 문제도 있고 또 세계 우리 생존 전략, 번영 전략의 문제도 있고 그게 국가 이익이죠. 그런 문제하고 또 중동 국가에 대한 국가 전략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잘 되어 가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굳이 지금 공식 요청도 없었는데 우리가 서둘 이유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미 파병돼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면 국회의 동일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던데요. 그 얘기가 국방부에서 나왔는데 네. 참으로 자의적이면서 행정 편의적인 아주 그 잘못된 판단.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그 아덴만 해역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엄청 떨어져 있어요. 나라들이 굉장히 상대가 달라요. 상대가 떨어져 있고 또 청해 부대의 특정된 임무와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허용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걸로 보면 국회가 의논해야 될 겁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단답형으로 제가 그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따라 시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백승주 의원님. 저는 폐기하는 것은 한미 동맹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아니, 전 김종대 의원님. 반대예요. 예, 저는 연장을 이번에 끝내고 네.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강경하시군요. 예, 강경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시한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보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었던 토론인 것 같아서 진행자로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